안녕하세요. 2029년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남자 경자입니다. 본격적인 2강 시작에 앞서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? 복권 당첨자들의 파산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이유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산의 비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명확한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지난 1강에서 내드렸던 숙제 기억하시죠? 바로 나만의 목표 금액 찾기였습니다.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만들어 오는 것이었죠. 이번 시간에 샘플러 제 것을 공유하기로 했죠. 제 첫 번째 행복의 기준은 심플했습니다.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닌 내 시간 부자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싶다입니다. 저는 좋은 차나 명품, 옷, 그리고 큰 집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. 여행, 여유 있는 시간, 재밌는 일을 할 때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 가계부를 직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스텝, 가계부 쓰기죠. 이게 가계부는 아니고요. 저희는 이제 토스 모임 통장을 활용해서 생활비 통장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생활비 관리하는 토스 모임 통장 내역입니다. 빈칸이 있는 거는 제 이름이 있는 거라서 지웠고요. 생활비는 무조건 이 통장에서만 지출하고 있어요. 이 토스 모임 통장 좋은 게 체크카드를 사람 명의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내도 체크카드 있고 저도 체크카드 있고 해서 여기로 쓰면은 나가게 되고 혹시 이 위에 쓰면은 여기서 이체해가지고 자기 계좌로 옮기는 거죠. 이 토스 모임 통장에서 거래 내역을 모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마 다른 은행도 제공할 거예요. 거래 내역을 한번 쭉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걸 한 달치 정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점검을 해보시면은 내가 돈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항목별 예산을 짰습니다. 교육비, 생활비, 식비, 월세 등등을 기록하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나 여행 경비도 1년치를 더해서 12개월 평균으로 나눴어요. 그러니 약 68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. 저희 가정의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고요.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. 주택은 보증금 6천에 월세 60만 원 살고 있고 맞벌이 부부입니다. 각자 쓰는 용돈은 각자 알아서 하고 생활비에서 안 써요. 그 투자도 따로 합니다. 그래서 각자 생활비만큼만 통장 넣고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달 제가 350만 원 그리고 아내가 330만 원씩 총 68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생활비를 이체하고 가급적 이 통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썼는데 남는 돈은 별도로 모아두고요. 항상 별로 남진 않는데 이 모아뒀다가 나중에 경조사 크게 올 때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선별을 해보니 실제 생활비로 매월 약 680만 원, 투자비를 제외해도 약 64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.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두 부류로 나누실 것 같은데요. 뭐야, 생활비를 저렇게 많이 써? 하시는 분, 혹은 4인 가족이 저 돈으로 생활이 되나?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어, 명절비나 경조사비, 세금 등 비정기적인 지출을 여행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으로 쪼개 놓으면은 생각보다 월 생활비가 커 보입니다. 하지만 2025년 한국노총 표준 생계비 자료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800만 원에서 88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. 여기서 출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즉 저희 가정의 680만 원에서는 평균보다는 알뜰하게 통제된 지출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렇게 치열한 계산 끝에 저는 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 1차 목표액을 월 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. 이유는 4가지 있습니다. 첫째는 아내와 합의된 개인 수준의 목이에요. 일단 제가 월 그 사람마다 이제 수준 다른데 정말 가족이 있을 경우에 가족과 합의를 잘 봐야 돼요. 두 번째는 목표 너무 까마득하면 의욕이 떨어지니까 이제 현실적인 1차 도달점을 잡은 겁니다. 사실 월 500도 큰 돈이긴 하죠. 일 안 하고 500만 원이 나온다니 매달. 그리고 그 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.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만약 월 100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언제 어느 세월에 너무 멀겠죠. 그래서 1차 도달점을 월 500만 원 잡고 도달하면은 아마 좀 더 여유롭게 2차 목표도 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이거 도달했을 때 애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가면은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예요. 아까 사교육비라든지 하여튼 교육비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. 월 200만 원은 줄어들게 됩니다. 애들이 독립해서 나가면.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가정에 내는 생활비와 제 용돈을 합친 것보다 이 500만 원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. 한 100만 원 정도 더 여유가 있죠. 그러면 충분히 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는 거죠. 저희 가정에서 제 가장으로서. 네 번째 마지막은요. 저는 파이어족을 할 생각은 없어요.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게 꼭 직장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일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전 경제적 압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뭔가 부가적인 수입을 계속 가져올 거예요. 놀기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전 하는 일의 가치가 있고 그 일에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거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되게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제 치열한 현주소였는데요. 본론도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벌고 계신가요?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? 이 정말 핵심 질문입니다. 오늘의 주제예요. 자, 먼저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통장에 가만히 두면은 그건 그저 현금이죠. 뭐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없어지는 거고요. 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. 돈을 버는 것과 자산을 관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. 돈이 내 대신 일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돈을 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? 여러분도 이미 사실 하고 있어요.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. 가장 쉬운 예로 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습니다. 자, 돈을 버는 거죠. 네,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예금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은행은 대체 왜 그럴까요? 왜 그 돈을 자기 보관까지 해주고 이자까지 줄까요? 은행은 바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6% 정도로 대출해주고 600만 원을 벌기 때문입니다. 이 수치는 대략 평균으로 계산하기 쉽게 작은 거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. 대출 막 8%도 있고 4%도 있고 다양하잖아요. 예금도 그렇고요.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를 하는 거죠. 우리 돈으로 채권을 굴리는 투자자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어요. 사람들은 왜 6%나 비싼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을까요? 그 생계형 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돈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갖는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주식,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해서 이제 6%보다 훨씬 높은 8에서 10%, 20% 이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6% 이자를 내면서도 대출을 하는 거죠. 물론 리스크가 있죠. 다들 그렇게 투자하면 되지 왜 안 할까? 네, 위험하니까 안 하죠. 이렇게 생각하시죠. 하지만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리스크입니다. 10년 전 4,500원 하던 짜장면이 지금 9,000원이 되었어요. 약 2배가 올랐죠. 이게 연복리 7.2% 수준인데요. 만약 이 현금 4,500원을 그냥 통장 수익 예금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그대로 놨으면은 실제 가치는 짜장면 하나 살 수 있던 것을 짜장면 반 개밖에 못 사는 것이 돼서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게 인플레이션이죠. 만약에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. 이거는 내려간다 있겠어요?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인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.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우리가 10년 전에 짜장면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10년 전에 4,500원에 짜장면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네, 다 상해서 버렸겠죠. 그러니까 짜장면 사면 안 되고 안 상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가치가 오르는 것을 사서 갖고 있었으면은
1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뭐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. 10년 전 금 한 돈 가격이 18만 원 정도였는데요. 현재는 무려 100만 원 정도를 호가합니다. 이게 금 시세 시장 홈페이지에서 오늘 기준으로 본 거고요. 무려 5.6배나 오른 거고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복리 18.7%의 수익률이 났다는 거예요. 현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날 동안 금이라는 자산은 내 돈을 5배 넘게 불려줍니다. 그럼 현금을 갖고 있어야겠어요? 아니면 오르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겠어요? 그럼 제 목표인 월 5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? 은행 예금 수준인 연 3%라면 약 20억 원의 큰 돈이 필요합니다. 까마득하죠. 하지만 여기서 수익률을 연 6%로 높이면은 필요원금은 10억 원으로 줄어들고요. 연 10% 수익률 내는 자산을 구축하면 단 6억 원이면 됩니다. 물론 6억 원도 큰 돈이죠. 그래도 약간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듯한 금액을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목표 원금은 뚝뚝 떨어집니다. 자, 드디어 첫 화면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수백억 복권 당첨자들의 파산 확률이 높은 이유. 네, 이건 알아서 읽어보시고요. 제가 열심히 조사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실제로 파산 확률이 높아요.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파산한다는 거 아니고요. 그렇게 막 90%, 뭐 70%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. 더 높다는 거죠. 자, 바로 그 돈을 굴리고 지킬 자산 관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자산 늘려가서 키운 사람들이면은 이 자산 관리 능력이 있죠. 근데 좀 복권이든지 뭔가 다른 특별한 재능으로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은 이 자산 관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을 지키지 못하고, 네, 오히려 잘못된 투자나 사치나 이런 것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노동으로 돈을 벌어 자산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다큐멘터리 돈의 얼굴 시청을 꼭 추천해 드립니다.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그래, 자산 굴리는 건 알겠는데 당장 월급도 빠듯한데 그 눈덩이 같은 자산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불려? 참고로 제 수입은 40세였던 2022년까지 월 평균 세후 250만 원이었습니다. 제가 약간 비영리 쪽에 일해서요. 아내는 약 300만 원이었고요. 다음 3강에서는 이 평범하고 빠듯했던 월급으로 어떻게 눈덩이 같은 자산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 생생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 방법보다 이 앞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와 자산관리 능력을 같이 갖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산을 늘려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세요. 지금까지 2029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경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